희한해. 목욕탕에 앉아서도요 다 벗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등판만 봐도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남의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 그런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함적인 존재로.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모여서 회의합시다 이래서 소통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거 먼저란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새로운 시선으로 시대와 문화를 읽어주시는 분,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몇 년 만이죠? 아니 뭐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2년 동안 또 어마어마한 책을 써내셨네요. 이 책은 30년 동안 쓰고 싶었던 책이에요. 더 늙기 전에 정말 쓰고 싶었던 책을 하나 더 쓰고 죽어야 되겠다. 되게 욕심냈어요. 이번 책의 주제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주제예요. 말하지 않고 말하기. IT, AI, 요즘 같은 시대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새삼스럽게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너무 필요하죠. 다 SNS로 소통합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은 메시지 전달이 아닌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메시지 전달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밖에 안 남는 거죠. 공유하는 세계가 없으면 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메시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못 알아들은 당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 그런 게 아니지. 공유하는 세계가 만들어져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로 활발하게 수많은 메시지가 오가면 오갈수록 비언어적으로 마땅히 공유해야 되는 그 세계가 지금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더 빈곤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 요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고 메시지를 보내면 듣는 사람이 이해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소통 모델인 거예요. 제 주장은 이 모델이 틀렸다는 거예요. 소통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니에요. 메시지는 가장 마지막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린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고 있어요. 비언어적 소통이라는 얘기는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모델은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있고 한 개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터서브젝티버티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상호주관성.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은 이 대화는 우리 둘의 몫이에요. 한석준 아나운서의 몫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에요. 그걸 상호주관성의 영역이라고 그러는 거죠. 같은 대화 소통이어도 어떤 개인들끼리 얘기하냐에 따라 상호주관성은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요. 무슨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해도요. 소용없죠. 당신 말 다 맞아. 이렇게 돼요. 근데 난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야. 이해는 했지만 그 메시지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얘기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쌓아놓아야 하는 상호주관적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지는 한 7%의 얘기들이에요. 그 이전에 비언어적 소통이 93%가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걸 제가 6개로 나누어서 틀 속에 다 맞춰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터치부터 시작해요. 실험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의 이제 웨이터들은 팁을 받아서 살잖아요. 웨이터들한테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떤 웨이터들은 팁을 많이 받고 어떤 웨이터들은 못 받아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 이게요. 유학 시절에 한국 식당에서 와이프하고 둘이 같이 서빙을 했어요. 내가 월수금이라고 마누라가 화목토 일했는데 마누라가 받아오는 팁이 내 3배 4배예요. 내가 도구도 훨씬 잘하고 뭐 그릇 내가 훨씬 더 잘 날르고 그러는데 우리 와이프가 받아오는 게 훨씬 더 팁이 많아. 나중에 보니까 우리 와이프는 잘 웃어요. 난 하나도 안 웃어. 그래갖고 식당 주인이 난 그만하라고 그러고 우리 와이프가 리라이라고 그러더라고. 팁을 많이 받는 웨이터의 특징이 몇 가지 조사해봤는데 첫 번째가 잘 웃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슬쩍 건드린다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개선서를 줄 때 손님의 어깨를 살짝 터치하는 경우, 카드를 줄 때 손님의 손을 살짝 터치하는 경우, 그리고 터치가 없는 경우 비교를 해봤더니 어깨를 슬쩍 건드리거나 손을 살짝 건드리면 팁이 20%가 더 오르더란 얘기예요. 손님이 웨이터가 자기를 건드렸다는 거를 몰라요. 그런데도 20% 이상 주더라 이거죠. 이 터치로 또 성공한 사람 오바마예요. 근데 오바마가 이걸 처음에 언제 썼냐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딱 된 다음에 와이프가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와이프하고 둘이서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문화 충격인 거예요. 미국의 대중들은 뒷골목에서 애들 농구하다가 야 이러는 건데 대통령 후보가 그 사람들 보는 데서 이걸 한 거예요.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바마가 똑똑하지. 이걸 자기 트레이드 마크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바마 터치라고 그래요. 백악관에서 지나가다가 청소부하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부가 대통령이 나한테 지나가다가 이러고 왔어. 이야 감동받는 거죠. 선거 때 정치인들이 유세 나오면 뭐하고 댕겨요? 악수하죠.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만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피부는 드러난 뇌라고 그래요. 뇌로 들어가는 세포와 피부로 나오는 세포가 같아요. 그래서 아기 때 많이 만져줘야 애들 머리가 좋아져요. 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실에서 꼭 유난히 남의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그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안 만져주면 그렇게 돼요. 왜 아저씨들이 갈수록 말귀를 못 알아듣는 줄 아세요? 왜? 터치의 경험이 사라지니까.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박탈되면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 요새 중년 부부들이 사실 서로 안 만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터치의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낯설고 위험하고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잘못 만지면 큰일 나니까 점점 태화되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가죠. 그래서 뭘 만져요? 스마트폰. 아저씨들 다 이러고 있다고. 아무도 안 만져주니까. 원숭이를 갖고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 해리 할로의 원숭이 실험이에요. 하나는 이제 철사로 된 엄마인데 철사로 된 엄마는 먹이를 줘요. 한 엄마는 천이 깔려 있어요. 부드러운 천을. 이 원숭이가 나오면은 처음엔 배고프니까 우유가 있는 철사로 된 엄마한테 가요. 그래서 우유를 다 먹고 나면 헝겊엄마한테 가요. 내내 거기만 붙어 있어요. 인간 존재는요, 소통하는 존재예요. 말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피부로 터치를 통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소통하는 게 아니고 소통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서운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엄마한테 가냐 이거예요. 와다당 하는 게 나오니까 후다닥 하고 헝겊엄마한테 달려가더라 이죠. 저기가 마음의 안정이군요. 위로가 되니까. 만지는 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 그래요. 봐요. 배 아프면 왜야 그러죠. 머리 아프면 머리야 그래요. 왜 만져요?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으면 했어요. 만지면 덜 아파져요. 실제로 그걸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피부에는 이 압각을 전달하는 것과 통각을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척수를 거쳐서 올라가는데 여기에 게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전달하는. 그래서 만지면 아픈 걸 전달하는 그 게이트를 막아줘요. 근데 단순히 물리적으로 아픈 거일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플 때도 만지면 위로가 돼요. 가까운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 어떻게 위로해줘요? 안아주죠. 만지면 위로가 돼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요. 근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을 만져요. 어떻게? 이 팔짱을 낀다는 자세는요. 건방지다고 다들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불안한 사람들이 팔짱 끼는 거예요. 누가 제일 팔짱 많이 껴요? 아저씨들. 회사에 높은 지에 올라가면 갈수록 팔짱을 많이 껴요. 그게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요. 이 회사 고위직이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결정을 나 혼자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든 작업인데. 남자는 존재 확인을 터치라고 하는 기본적인 수단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뭘로 확인해요? 명함으로 확인하지. 근데 명함이 오래 가요? 내 친구도 다 잘렸거든. 60 나오니까 얄짤없더라고. 뭐 대기업 사장, 부회장 한순간에 잘려요. 그러면 남자들은 자기 존재 확인의 수단이 유일하게 명함이었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친구들이 명함이 없어지는 순간 바보가 돼요. 사람을 새로 만나면 옛날에는 사장님이세요 이랬거든. 내일 명함이 없으니까 뒤로 빠져요. 제가 지금 명함이 없어서 자기 존재 확인의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어느 순간부터 기계를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기계와의 상호작용은 지극히 폭력적이었어요. 기계는 만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컴퓨터의 키보드 따다다다다 이러잖아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뭐라고 그래요? 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계를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명사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변화의 계기입니다. 혁명이에요, 혁명. 그걸 누가 시작했어요? 스티브 잡스가 2007년에. 이게 오늘날 얘기하는 AI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우리가 인간처럼 될 것처럼 막 상상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지듯이 만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계와 의사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가 인간처럼 소통할 것처럼 얘기들 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우리 피부 감각이라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미끄러움을 감지하는 이거부터 형태를 감지하는 능력, 질감, 이 감각들을 이 AI가 이걸 어떻게 살려내냐 이게요. 또 하나하나 살려냈다 칩시다. 이 4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줘야 돼요. 이 총체적인 어떤 기능들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이걸 AI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겠냐 이게요.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피부를 만들었다 쳐요. 우린 피부는 이게 달아도 재생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만약에 AI가 피부의 감각을 다 살려내고 이 부분 감각들을 합쳐서 총체적 감각을 만들어내고 요 재생 능력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면 인간은 영생이에요. 피부의 요 재생의 기술을 가지려고 그러면 암세포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인간의 죽음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그래서 AI에 대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단하지. 근데 내 심리학자의 관점에 봤을 때 AI는 터치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눈부터 마주쳐요. 그죠?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카사블랑카라는 영화
술잔을 주면서 Here's looking at you, kid. 널 위해 건배, 꼬마야. 이 뜻이에요. 잉? 그런데 이거를 일본 영화 번역자가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대 눈동자의 건배, 키미노 히토미니 간빠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역사상 최고의 오역이에요. 오역인데 너무 멋있게 번역했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동양 문화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의 움직임에 상당히 예민해요. 요 각도 차이를 다 구별해내. 동양 사람들은 요 각도 차이를 구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눈 맞춤이 익숙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길바닥에 싸움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뭘 봐? 눈가로. 내가 독일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와인잔을 부딪힐 때 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 나랑 같이 부딪히던 그 독일 여학생이 눈을 안 맞추면 7년간 섹스가 아주 재수없어. 너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근데 그게 서양에서는 그냥 농담처럼 하는 얘기예요. 7년간 나쁜 섹스. 이거 눈을 안 마주치면. 동물들은 자기하고 눈을 마주치면 자기를 공격하는 걸 받아들여요. 확 긁어버린다고. 무서워서. 초식 동물들은 눈이 커요. 그리고 눈과 눈 사이에 이렇게 멀어. 다 보고 도망가야 되니까. 육식동물들, 사자, 호랑이는 눈이 가운데 몰려 있어. 딴 데 볼 필요가 없어. 사자, 호랑이가 나타나서 초식동물들하고 눈을 마주친다. 꼼짝 못해요. 우리도 호랑이하고 마주치면 꼼짝 못한다고. 눈을 마주치는 어마어마한 공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 동물들은 그렇다고. 침팬지의 눈에는 흰자가 없어. 저거 흰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게 동공이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인간만 눈을 마주치는데 진화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눈에 흰자가 생겨요. 내 시선의 방향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눈에 흰자가 많을수록 사랑스러워요. 이 사람도 보면요. 눈이 조그맣고 이렇게 가운데 몰려 있으면요. 대부분 무서운 사람들이야. 미키마우스에서 재밌는 변화가 생겨요. 최초의 미키마우스는 눈에 흰자가 없어요. 이때는요. 아무 관심도 못 받았어요. 미키마우스가 사랑받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1939년에 눈에 흰자가 생겨. 표정이 다르네요. 미키마우스 그때부터 막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냐 이게요. 노베르트 엘리아스라는 독일 학자가 얘기하기를 문명이란 인간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과정이 문명화 과정이다 이게. 문명화된 사회일수록 예절이 중요하더라 이게요. 뭐에 이 사람이 포커스를 맞췄냐면 예절의 탄생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식탁부터 시작이더라 이게. 이 그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중세 초기에 식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는요 먹는 거하고 싸는 거하고 구별이 안 됐어요. 그림을 보세요. 가운데 먹고 있지만 오른쪽 끝에 보라고 싸고 있는 놈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식사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 자 이렇게 해서 우아하게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화 과정이 시작이 되겠죠.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하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술잔을 마주치면서 눈을 마주쳐야 안 마주치면 너 7년간 섹스가 재수없어 협박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눈을 마주친다는 건 뭐예요? 난 너하고 대화하고 싶다. 비언어적인 소통을 하고 싶다. 눈을 마주치는 것도 접촉만큼이나 상호주관적 과정이죠. 이제 그렇게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제 감옥 제레미 벤담이 설계한 퍼노티크라는 감옥의 설계도예요. 감옥 가운데 탑이 있어요. 이 탑에서 감시인들이 죄수들을 다 보는 거죠. 죄수들은 그 사람을 못 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푸코가 권력이란 뭐냐. 사람들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암시를 계속하는 게 권력이에요. 남자들이요 환갑이 돼서도 군대 얘기를 해요. 내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 우리가 군대 생활을 하면 내 모든 게 감시의 대상이 돼. 왜? 내 사적인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어디 있어. 저 중에 있단 말이에요? 설마 저 아래쪽에 입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 진짜요? 근데 그 군대의 기억을 환갑이 돼서도 얘기하냐 이게. 내 모든 행동이 권력의 시선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게 군대 우리 옛날 내 공간이 어디 있어? 모든 게 노출이 돼 있는데 이거는 아주 트라우마틱한 경험이라고. 그래서 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 사이에 권력적인 비대칭을 만드는 방법이 고안이 돼요. 자리인가요? 높은 사람이 위에 앉아. 임금님 자리야. 날 못 봐. 보면 안 되지. 시선에 비대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회에 들어서면서 눈맞춤이나 시선을 통한 이런 권력 관계가 통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죠. 사이버 스페이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백 년간 문명화 과정을 통해서 예절, 상호작용의 규칙들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탈문명화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왜 사람들이 그토록 공격적이 되고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서로 상대방을 바보 만들고 그 날것의 그 감정도 쏟아낸다고. 왜 그러냐 이게. 문명화의 규칙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다 해체되기 때문에 그래. 눈을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터치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문에 누가 댓글을 썼을까요? 보니까 남자가 84%야. 50대 이상 남자가 대부분이겠네요. 이건 또 이제 정치 기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원초적인 공격성 분노들을 표출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문명화의 과정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마치 그 중세의 그 식탁에서 식탁 예절이 생겨나는 수백 년의 과정이 있듯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그 새로운 문명의 규칙들, 그게 나타날 때까지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예요. 그 혼란의 최전선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이버 스페이스가 우리가 제일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우리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위 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성을 얘기할 때 이게 익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저거 익명 아니라 실명이어도 눈 맞춤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보시죠. 그렇죠.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상호 주관성이란 기본적으로 비언어적인 소통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그 소통의 수단들이 다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되기 힘든 거야. 우리 편, 남의 편만 있는 거예요. 상호 주관성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지금 웃긴 게 뭐냐면, 그래서 온라인상의 경험들이 오프라인으로 내려와. 탈문명화된 상호작용의 규칙들이 오프라인을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까지 거칠어지는군요. 그럼요. 첫 번째가 터치였고, 두 번째가 눈 맞춤이었는데, 세 번째는 정서 조율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제 여태까지 했던 상호 주관적 경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이제 아까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독일에 처음 유학 갔는데 지하철에서 우연히 독일 여자하고 눈을 맞췄는데 여자가 날 보고 웃어요. 그 속으로 내 얼굴이 독일 써도? 웃긴 합니까? 먹긴 합니까? 그러니까 먹히나로 생각한 거. 뭘 웃기나야. 아니 내 그렇습니까? 얼굴이 독일 네. 써도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그 이후서도 뭐 할머니도 웃고 아니 눈을 마주치면 웃더라고. 우리는 눈을 마주치면 피하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보니까 이게 그림이 그거야. 눈이 어디를 향하냐를 재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눈하고 입을 주로 보더라고. 동양 사람들은 코를 보더라고. 왜?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서양은 눈과 입에 시선이 집중되니까 눈을 마주치고 웃는 표정을 짓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우리는 눈하고 입은 안 보니까 표정이 그렇게 중요하잖아. 거기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여자하고 같은 여자예요. 요 두 얼굴 중에서 진짜 웃는 얼굴은 어느 쪽이에요? 저는 왼쪽입니다. 왜 그래요? 눈과 입이요? 왼쪽이 진짜 미소예요. 그거를 뒷센 미소라고 그래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눈 아래가 이렇게 두꺼워져. 진짜 웃음은. 근데 재밌는 거는 입으로 움직이는 거는 맘대로 되는데 눈으로 웃는 거는 진짜 웃지 않으면 못 웃어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사회적인 미소인 거군요. 네, 가짜 미소지. 입만 웃는 웃음을 패남 미소라고 그래.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어색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의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단순히 뭐 눈을 마주치고 뭐 안 웃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감정 불편 사회가 돼버렸어요. 서로 감정 표현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전화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문자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현상은 어디서 경험하냐면 비행기를 타면 사무장은 뭔가 말투가 틀리더라고. 무슨 말투가 틀린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말끝을 올려요. 안전벨트를 매세요. 잘 오셨습니다. 되게 그게 사무장들이 그런 말투를 해요. 그걸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비행기 사무장 말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무슨 말투라고 그러냐면 베이비 토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할 때 하는 친절한 말투가 그 베이비 토크인 거야.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말투를 모든 서비스 직종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걸 난 어떻게 해석하냐면 정서적 거리두기라고 해석을 해요. 그럼 형식화된 친절한 언어를 패남 미소를 짓듯이 입만 웃듯이 말투도 비행기 사무장 말투라는 거지. 내가 이 정도는 해준다. 내가 서비스 직종이지만 내 마음은 당신한테 서비스하는 게 아니야. 그 뜻이에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모티콘이 갈수록 화려해지죠. 왜? 전화하기 싫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전화하는 건 무서워하잖아. 전화로 친절해야 되니까. 전화의 기본적인 말투를 통해서 오가야 되는 정서적인 관계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어렸을 때 훈련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나는 코로나 때 자란 애들 있죠? 1살부터 3살 사이에 코로나를 겪은 애들. 얘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떨까가 너무 두려워. 가장 중요한 시기에 비언어적인 소통을 통해서 상호주관적 경험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마스크 쓰고 접촉 못하고 감정이 불편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그게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 보여줘요. 제일 대표적인 감정이 뭔지 아세요? 억울해요, 억울로. 억울로가 뭐에서 나온다는지는 아시죠? 어그레션. 공격성이에요. 공격적 표현을 해야 사람들이 날 보더라고. 야, 이거 진짜 심각한. 정서 공유가 안 되니까 원시적인 감정이 지배를 해요. 원시적인 감정에서는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세요. 그래서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강해요.
그걸 부정성 우선 가설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원시사회예요. 저기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날 물러오는데 무서운 거지. 저기 바나나가 있다. 긍정 정보죠. 두 정보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호랑이가 나타났다가 호랑이 중요하지. 도달되지. 왜 부정 정보는 내 목숨과 관련이 돼 있다고. 바나나는 내일 먹어도 되거든요. 호랑이는 지금 안 피하면 죽어요. 우리가 생존에는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 문명화의 과정이 제일 먼저 깨지기 시작하니까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어그로가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야 끌려오니까. 정서 조율과 관련돼서 기가 막힌 발견이 있었어요. 거울류라는 개념이에요. 인간이 남의 정서 표현을 흉내내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다 이게요. 이거 거의 무슨 텔레파시 같은데요? 그러니까 20세기가 나는 그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웃는 얼굴 보면 따라서 웃게 돼 있는 거예요. 찡그리는 얼굴 보면 따라서 찡그려요. 사람들이 나보고 웃는다? 내가 웃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찡그린다? 내가 찡그려서 그런 겁니다. 다들 상대방의 정서 표현에 저 사람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더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 남자들의 거울류로는 어릴 때부터 작동이 안 되도록 훈련을 받아요. 야, 그런가요? 그렇죠. 딸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예쁘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아들한테 야 임마 이렇게 되잖아. 이 말투가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틀려요. 아들한테는 지극히 정서를 억압해서 얘기를 한다고. 아들이 울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지. 못 울게 돼 있어요. 정서 표현이 억압이 되는데 남자는 법적으로 못 울게 돼 있잖아. 그거 아세요? 그래요? 화장실 소변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 봤어요? 아, 네. 아니 그거 흘리지 말라고 그럴 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고. 어렸을 때부터 거울련이 활성화를 막아요. 문화적으로. 이 감정 표현이 어색하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변해요. 다들 입공지가 처져요. 볼따구에 힘을 줘서 그래요. 안 웃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입공지가 처진 3대 집단이 있어요. 사장들. 이 사장들 돈 많이 벌면요 말도 못해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뭐냐면 짧은 시간에 자수성가한 사람들. 그럼 다들 자기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해. 물론 노력했겠지. 그러나 성공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 운때가 맞아야지. 두 번째로 교수들. 직업적으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교수들은. 교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상한 교수와 아주 이상한 교수. 왜? 직업적으로 지 얘기만 하지 남의 얘기를 들을 줄 모르거든. 이 세 번째로 최악의 경우인데 우리나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사장, 교수, 고위 공무원들이 남들과 긍정적인 정서가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행복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서 조율은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냐 얘기죠. 심리학적으로. 내 삶이 즐겁고 재밌으면 저절로 돼요. 내 삶이 즐겁고 재밌으면 남들이 보내는 정서 신호에 튜닝이 잘 돼요. 즐거워지는 게 신호들을 잘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즐거운 사람 옆에 있으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즐거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좋아. 불쾌한 거 만나고 오면 하루 종일 우울해. 기분 사장, 나빠. 교수, 고위 정치인을 그럼. 멀리해야 됩니다. 멀리해야 돼. 모더니티에서 가장 큰 결함이 뭐냐면 엄숙 심각이에요. 옛날 사람들 사진 보세요. 웃는 얼굴 봤어요? 다들 심각하다. 그걸 멋있다고 생각한 거야. 삶은 심각하고 무겁고 엄숙한 거였지. 영어로 fun, 이 단어 자체가 일상어로 쓰이기 시작한 건 산업사회 이후인 거예요. 조직 생활에 대한 뼈 때리는 조언을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망하는 회사일수록 회의 시간이 길다. 회의 시간이 긴 거하고 망하는 건 무슨 상관인 거죠? 회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왜? SNS 시대이기 때문에. 회의 시간은 explicit knowledge가 공유되는 공간이에요. 공식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explicit knowledge는 서류화가 가능하다니까 메일로 돌리면 돼. 근데 회의 시간에는 암묵적 지식이 공유가 안 되더라 이거예요. 정서 공유가 돼야 서류로 전달되지 않는 지식이 흘러댕기더라 이거예요. 조직 문화라는 건 뭐냐면 정서 공유에 수도관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서 공유의 수도관이 존재하면 implicit knowledge, 정말 중요한 지식이 막 흘러댕긴다고. 그럼 성장하는 거지. 이게 안 흘러댕기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마음만 급하니까 붙여놓고 한 얘기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거라고. 제가 아는 어떤 아주 성공적인 IT 기업 중에 하나가 사훈이 잡담할 수 있을 때 잡담해라라는 조항이 있는데 훌륭하죠. 예. 정확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 사람은 암묵적 지식이 어떻게 공유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지. 그 한국 회사의 엄숙 문화, 조직 문화가 정서 공유의 차원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회의합시다 이래서 소통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정서 공유가 먼저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서라는 게 어떻게 공유가 되는 거냐 이게요. 정서의 공유. 정서를 조율한다라는 개념은 데니얼 스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이 사람의 핵심 개념이 뭐냐면 감각 정서라는 개념이에요. 감각 정서요. 예. 아기와 엄마가 서로 정서를 흉내낸다.
어떻게? 뭘 흉내내는데? 기쁨, 슬픔, 이 정서는 추상적 개념 아니에요. 뭘 흉내내길래 도대체 이걸 흉내낸다고 그러는 거야. 우린 지금까지 뭘 정서를 얘기했냐면 범주적 정서를 얘기한 거예요.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정서는 그런 범주적 정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영어로 vitality effect, 감각적으로 느끼는 정서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봐요. 누가 옆에 싹 지나갔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이 새끼 건방지네? 사람 품이 있는데?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뭘까요? 이거를 그 사람이 감각정서라고 얘기를 해. 희한해. 목욕탕에 앉아서도요. 다 벗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등판만 봐도 목욕탕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세만 봐도 그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가. 옷 입고 나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내 짐작이 맞아. 내 판단의 기준이 도대체 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감각, 양식, 시각, 청각, 촉각, 운동감각, 후각, 미각. 근데 이 감각의 차원이 존재하더라 이게야. 어떤 사람이 걸어가는데 어깨 움직임, 손의 움직임을 보고 이 새끼 건방져 이렇게 된 거야. 그 차원이 뭐냐? 시간, 강도, 형태. 제일 중요한 게 리듬이야, 리듬. 음악적으로. 요런 식의 감각정서의 차원이 있더라. 이렇게 다리 떠는 놈들 있잖아요, 옆에. 그럼 내가 불안해지잖아. 다리 떠는데 내가 왜 불안해? 다리 떠는 이 속도와 이 강도, 시간, 리듬, 이게 내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지는 거라고.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와 엄마의 정서를 서로 흉내낸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감각 튜닝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튜닝하느냐? 아기가 웃어요. 엄마가 처음엔 똑같이 따라서 웃다가 웃음의 내용은 똑같은데 감각 양식하고 감각 차원 이게 변해. 처음에 똑같이 얼굴만 웃었어.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말로 스마일, 똑같은 웃는 거지만 엄마는 지금 말로 흉내를 내는 거야. 정서를 표현하는 양식이나 정서의 차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갔어요? 소리가 들어가는 거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이론으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비밀이야. 처음에 엄마와 아기가 같은 존재죠. 아기가 태어나죠.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가 돼요. 그러나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엄마하고 지금 같은 존재야. 그리고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서 완전히 다른 자아가 돼.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야? 감각의 교차 편집이 일어난다 얘기예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나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네? 감정의 퀄리티는 똑같은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존재가 있네? 이게 인간 자의식을 설명하는 아주 핵심 기제예요. AI 시대에 AI가 자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설명한 거에 의하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네요. 없죠. AI와 관련해서 멀티모달리티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시각적 자료를 청각적 자료로 바꾸고 청각적 자료를 시각적 자료로 바꾸고 이게 감각 양식을 바꾸는 거를 멀티모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AI에서 크로스 모달리티를 얘기하는 걸 들어봤냐고. 상호주관적 관계에서 자의식이 확장돼가는 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크로스 모달리티인데 AI에서는 아직 이 개념이 나오질 않고 있다고. 비고치키 의하냐면 만지고 눈을 마주치고 정서를 공유하면서 이 상호주관적 경험들이 뜯어져 나오면서 자아가 형성되는 건데 AI는 이 상호주관적 경험들을 할 수 있냐고. 그러면 정서줄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일상에서의 따뜻한 감정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감각적인 부분이 올라오나요? 함께 정서적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미팅이 자꾸 늘어나야 돼.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오프라인상에 사람들 만나는 경험을 자꾸 늘려나가야 돼. 내가 섬에 오래 있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혼자 있으면 내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씩 달라지더라고. 슬픔, 기쁨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감각 정서의 아주 구체적인 차원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가 약간씩 비틀어져. 그게 뭐냐면 오프라인상에서의 상호주관적 정서를 튜닝하는 경험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쁜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아침에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 얘기하는 것 자체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정서적 튜닝이 되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돼. 우울하고 기분 나빴던 경험이 누군가 공유된다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으면 그 경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힘든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들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지. 그걸 나 혼자 인지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과대망상증에 걸리기도 하고 피해망상증에 걸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기회들을 자꾸 늘려나가야죠. 뭐 동네 주민센터 봉사활동이라도 나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소일거리라도 뭐 노동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야 내 안에 갈등 상황들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를 가는 것도 음악회 가서 그 사람하고 내가 얘기 안 해, 옆 사람하고. 그러나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똑같은 표정 몸짓으로 그걸 감동하는 그 느낌들을 갖잖아요. 그 경험 자체가 상호주관적 경험이 되는 거죠. 미술관도 가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음악회를 자주 가는 걸 추천해요. 같은 음악을 듣는 거,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상호주관적 경험을 했던 것의 확장 경험을 음악홀에서 하게 되는 거지. 섬에서 나오면, 서울에 올라오면 꼭 음악회를 가요. 굉장히 내가 치유되는 경험을 해. 자, 그럼 오늘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6가지 중에 터치, 시선, 정서, 조율, 4번째는 뭡니까? 턴 테이킹, 순서 바꾸기. 네 차례 내 차례 할 때 그 차례. 그렇죠. It's your turn. 그 턴 테이킹 아주 대표적인 정말 감동받는 사례가 뭐냐면 오바마야. 나는 그걸 21세기 최고의 연설이라고 생각하는데 2015년에 흑인들 교회에 백인이 난입해서 9명이 죽고 뭐 많은 사람이 부상당해서 이제 장례식이 열렸어요.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춰요. 그것도 6초간. 방송에서 6초간 멈추면 방송 사고죠. 일단 라디오에서는 6초간 소리가 안 나면요, 모든 기계에서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바마가 연설을 하다가 Amazing Grace 그래놓고 6초간 쉬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기 시작해. Amazing Grace. 사람들이 박수치며 다 일어나고 다 울고 기가 막힌 연설이에요. 여기에 엄청난 순서 바꾸기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오바마가 6초간 침묵을 했잖아요. 그냥 침묵한 게 아니야. 일방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이었는데 내 연설 과정에 청중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같은 세계를 만드는 거야. 6초간 시간이 비었잖아요. 다들 무슨 일이야. 오바마의 연설에 모든 청중들이 개입하기 시작해. 그리고 초대를 하는 거지.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 따라 부르는 거지. 이게 순서 주고받기의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비언어적 소통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더라고. 전 세계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엄마? 아니, 순서 주고받기. 신기하게 애가 태어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애한테 엄마는 끊임없이 물어봐. 누가 그랬어? 꼭 누가 그랬냐고 물어봐. 이게 진짜 희한해요. 영어는 Who did that? 누가 그랬냐고 물어봐. 누가 그러기는 지가 그래놓고. 근데 전 세계 엄마들은 자기 애기한테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꼭 물어봐. 애가 대답해요? 안 하죠. 안 하지. 그럼 지가 또 대답해. 누가 그랬어? 그랬어. 그죠? 근데 한 3개월 지나면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누가 그랬어? 그럼 애기가 웃어요. 뭐예요? 내 순서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오면 반응해야 된다는 인간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 원칙을 배우는 거지. 그 다음 노는 놀이가 뭐냐면 까꿍놀이야. 까꿍. 그럼 애기가 웃어. 없네. 있네. 이런. 이거는 네 순서가 왔으면 반응해라 이거예요. 이 상호주관적 경험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테니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로 치면 나는 일로 치고 나 뚜서가 일로 치고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이게 테니스 게임이야.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난 과묵한 인간이 제일로 싫어요. 만나면 나만 얘기해야 돼. 이 대화의 책임은 나한테만 있는 거야. 내가 과묵한 사람 좋겠지만 내 앞에 있으면 다 과묵해지더라고. 내가 순서 주고받기를 항상 어기더라고. 교수할 때 말이에요. 대학원생 네 얘기하면 그렇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내 맨날 말 끊는 거야. 그리고 맨날 나 혼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교수를 그만둔 게 너무 잘한 거지.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순서 주고받기를 잃어버려요.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되는 아니야, 건가요? 자기가 잃어. 똑똑한 사람일수록 남한테 순서 안 줘요. 답답하거든.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남의 말을 중간에 끊는 사람. 이건요 폭력이에요. 말을 끊는 게 폭력이기까지 합니까? 그럼 상호주관적 경험을 해체시키는 거지. 그래서 회사에서 똑똑한 애들이 과장까지는 빨리 가. 임은 못 돼요. 혼자만 일 잘하니까. 상호주관적 경험들을 파괴시키는데 그런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함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얻는다는 건 뭐냐? 내가 그 사람 성장할 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성장의 경험을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리더가 안 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지만 폼나려고 그래요.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폼날 기회를 안 주는 거지. 폼날 기회도 턴테이킹인가요? 그렇죠. 턴테이킹이라는 게 뭐예요? 혼자 말 안 하고 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내 얘기를 해야 내 존재가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맨날 앉혀놓고 내 존재만 확인하니 그 사람 뭐냐고. 자, 이게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0.2초 대 0.6초의 모순이야. 인간이 생각해서 말을 꺼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0.6초예요. 그 사람 얘기 듣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0.6초가 걸려야 되는데 어머나 실제 순서 바꾸기의 시간 0.2초더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이 사람 얘기 듣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 인터벌이 0.6초가 돼야 되는데 0.2초밖에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0.06초까지 떨어지더라고. 왜? 하이 소데스네 이걸로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말하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을 얘기를 나는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호상으로 당신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보내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얘기 따라오면서 이미 할 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게 왜 AI하고 관련돼서 중요하냐. AI가 인간처럼 대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 자, 그럼 AI가 지금 대화하죠? 물어보면 대답하죠? 요새 잘 하죠. 잘하죠? 네. 근데 그게 인간하고의 대화냐 이거죠. 실험을 했어요. 턴테이킹을 잘하는 AI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이름도 턴 GPT라고 이름을 붙였어. 인간처럼 턴테이킹의 신호들을 잘 캐치해서 들어오게끔 학습을 시켰어요. 리듬, 호흡 다 느껴갖고 순서로 바꾸기를 시켰더니 인간보다 최소 20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 이게. 최근에 멀티모달 신호, 비언어적 신호까지 다 캡처해서 그거를 들어가게 했는데 여전히 0.6초 안으로 못 들어오더라 이거지. 턴테이킹이라는 거는 네 순서 내 순서 이게 아니더라 이거지. 우르르 까꿍하기 전에 이미 애기는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르르 이게 나오는 거야. 이 결과를 보고 웃는 게 아니라니까. 우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 회사 사장들 중에 이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장하지 왜 내가 당신 밑에 있어? 높은 지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사라지더라. 한국 사회의 문제는 뭐냐면 소통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본 거야. 그냥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줄 안 거지. 관점 반응기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첫 번째.